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연약한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셀프 심리학,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마음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까요? 감정과 생각의 늪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법,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안부를 묻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기 마음의 안부를 묻는 데는 서투르고 낯설어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과 넘쳐나는 생각이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도 그런 마음을 돌보는 데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한순간 너무 많은 생각에 짓눌리거나 격한 감정에 휩싸이면서 일상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직장, 가정, 가까운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는 걸 알아채지도 못한 채로요. 그렇기에 자기 마음의 안부를 묻는 건 소중한 타인의 안부를 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잘 지내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 책은 자신의 안부를 묻는 데 서툴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법을 배우지 못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마음을 데리고 살 수 있을지 알려줍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다음은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 책 속의 마음의 운전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의 운전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산만하고 불안정한 마음 돌보기. 마음의 운전대를 사수하라.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버려 두면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니 참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불안해지고 더 산만해집니다. 평소에 인간의 마음은 자율주행 모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생각은 스스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계속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 잠을 못 이루는 경우는요.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새 상념에 빠진 일은요. 이처럼 생각은 제멋대로예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음의 운전대를 놓는 순간 우리는 위태로워집니다. 생각에게 스스로를 잠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의 운전대를 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운전대를 함부로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매맡기지 마세요. 1장 현대인의 이유 있는 괴로운 편에서 원시 시대에는 우리가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현대에는 괴로움을 주고 있는 세 가지 특성으로서 주의 산만함, 불안감, 부정적인 경향성을 꼽았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만 없었어도 우리는 살기가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거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고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기분 좋은 정보를 민감하게 알아차린다면 괴로울 틈도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마음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특성과 반대되는 다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죠. 내게 좋은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나를 위한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는 것, 괴로운 것을 흘려보내고 좋은 생각을 강화하는 것. 이것만 가능해진다면 마음이란 녀석이 우울과 불안에서 헤엄치거나 분노와 한몸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것만 취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 작업은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율주행 모드를 꺼야 합니다. 마음이 제멋대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주인인 내가 운전대를 꽉 사수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하고 확실히 해두는 거예요. 마음의 운전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기를 권합니다. 1. 의도적으로 덜 보고 덜 듣기. 자극 줄이기. 뇌가 피로해지면 자동 모드로 가게 됩니다. 체력이 달리면 힘을 쓸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계속 산만한 상태에 있고 긴장 상태에 있고 수많은 자극을 받아들이다 보면 뇌는 피로해집니다. 그러면 내게 이로운 쪽으로 작동할 확률이 낮아지고요. 그래서 자극을 의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인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 핸드폰과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정보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뇌는 이걸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휴식을 취할 때 핸드폰을 많이 열어보는데 그건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없어요. 시간을 정해서 핸드폰을 꺼두거나 지하철이나 버스에 있는 이동 시간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극을 제한하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감각 자극 중에 눈에 들어오는 자극이 가장 크고 또 강렬합니다. 공부나 업무를 하다가 10초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2. 생각을 바라보기. 생각의 힘을 약화시키기. 생각을 그저 바라보세요. 생각은 제멋대로 흩어지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저기로 날뛰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원치 않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걱정해봐야 해결될 리 없는 걱정거리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몰아낼수록 나는 평온해질 수 있겠죠. 그럴 때 칼을 들고 무섭게 쫓아내려 할 게 아니라 관대한 마음으로 그저 가만히 그 생각을 바라보세요. 마치 모니터 속의 영상을 바라보는 듯이요. 어느 것도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차버린 애인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비참해지듯이 마음도 집착할수록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놓아두는 것, 바라보는 것,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생각에게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귀여운 이웃집 아이를 관찰하듯이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면 아이는 울고 떼를 쓸 거예요. 그냥 바라보세요.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생각은 힘을 잃게 됩니다. 만약 좋다, 싫다와 같은 판단이 든다면 하늘은 파랗다 혹은 사과는 빨갛다와 같은 중립적인 문장을 되뇌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평소 우리는 판단하기에 강력한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바라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좋아. 저건 싫어. 쟤는 못생겼어. 나는 쭈그리야. 같은 판단이 담긴 생각은 나를 피로하게 할 뿐입니다. 판단을 내려두고 생각 그 자체만을 바라보세요.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3. 나의 뇌가 야생에 길들여져 있음을 기억하기. 불안이 높은 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불안감은 생명을 지켜주는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나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뇌는 생존을 확보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시시대 환경에 알맞은 최적화죠. 진화되긴 했지만 석기시대의 뇌를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뇌는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려고 불안 경보를 자꾸만 울립니다. 하지만 원시인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생명을 위협하는 포식자의 침입이었다면 현대인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은 원고의 마감, 타인의 시선, 시험, 과제 같은 것으로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 불안 때문에 더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현대인의 일상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경계 상태로 긴장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평온해져도 괜찮아요. 계속 불안해하고 그 불안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원시시대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었지만 현대에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나의 뇌가 야생에 길들여져 있음을. 아무리 불안감이 올라와도 내 생명에는 아무 지장도 없음을. 칭얼거리는 불안을 그저 살살 달래서 다시 잠재우기만 하면 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에게 괜찮아. 나 안 죽어.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하고 잘 보내주세요. 그리고 해야 할 일에 차분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우울과 분노에 잡아먹히지 않는 법. 기질을 이기는 뇌의 유연성. 안타까운 소식과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슬픈 일을 겪더라도 우울의 강도가 더 높고 공감 능력이 높아 남의 고통까지 내 고통으로 느끼고 감정 동요를 더 크게 느끼죠. 낮은 자존감도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아무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훨씬 민감하게 일어나서 상대적으로 사는 게 녹록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유전자를 탓해야 하는 걸까요? 기질을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희망적인 소식을 말씀드리면 이 취약한 영역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습을 통해서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뇌의 특징 때문인데요.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유연하고 수능적이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노력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렇다면 신경가소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기질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장 환경이나
습관으로 인해 내 취약함이 더 견고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겁이 많은 기질 때문에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다 보니 경험이 계속 제한되어서 더욱더 소심한 성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연습하면 그쪽으로 신경회로가 새롭게 형성되고 더 반복하다 보면 그 회로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뇌신경에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짐승을 조련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습관을 만들어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그걸 단련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뇌가 자동적으로 내게 이로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울에 취약한 사람을 예로 들면 그런 사람은 자기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이 원래부터 있을 거예요. 자기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자동적으로 비판하고 폄하하는 거죠. 하지만 그 자동적인 과정도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붙이고 의도적으로 기분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뇌가 어라, 주인이 안 하던 짓을 하네 라면서 저항도 하고 피곤해할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면 안 돼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그렇게 하는데 더 익숙해져서 의식하지 않아도 긍정적인 해석과 생각이 따라붙을 겁니다. 그러면 뇌 속에서 우울로 빠지기 쉽게끔 만들어진 길이 지워질 겁니다. 기존에 있던 신경회로가 약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마치 인적이 드물었던 산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나다니면 자연스럽게 길이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신경가소성이라는 걸 믿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제 그 방법을 알아봅시다. 특히 요즘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감정인 우울과 분노에 포커스를 두고 두 가지 감정 조절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감정을 싫어하지 마세요. 모든 감정은 옳습니다. 아니,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이 그저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감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게 수치스러움이건 짜증이건 분노이건 그 자체로는 딱히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그냥 나누어 놓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으로 분류된 분노나 짜증, 우울이란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싫은 마음이 듭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데 우리가 감정에다가 부정적인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바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감정에 대한 감정을 2차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울이나 분노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정을 싫어하기 때문에 짜증이나 불편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울과 분노는 죄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억압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우울과 분노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죠. 감정에 저항할수록 감정은 더 강해져서 나를 못살게 굴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을 제각각 생명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은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아이들인 겁니다. 내 5손가락이 모두 소중한 것처럼 감정도 각기 모두 소중한 존재인 거죠. 그 아이들이 상황에 따라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내 마음이란 무대에 오른 것일 뿐입니다. 화가 날 때는 그렇게 기분 나쁜 일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타박할 게 아니라 아, 분노란 녀석이 무대 위에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대 위의 분노는 더 크게 난동을 부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내려갈 겁니다. 관심을 받았으니 목적을 달성한 셈이거든요. 그뿐입니다. 둘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을 늘리세요. 대개 자극을 받으면 그 반응으로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비가 오면 우울해진다던가 애인이 전화를 안 받으면 불안해진다던가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면 짜증이 난다던가 하는 식이죠. 보통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식이 시비를 걸어서 내가 화를 낸 거라고. 시험에 떨어져서 난 우울해졌어. 이렇게 우리는 보통 자극이 있어서 반응을 한다고 인과관계를 세워요. 타인이 시비를 걸어온 것, 시험에 떨어진 것을 내세워서 내 분노와 우울을 정당화하는 거죠. 하지만 자극으로 인한 반응은 습관일 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자식이 시비를 걸어와도 시험에 떨어져도 꼭 화가 나고 절망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저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졌을 뿐이에요. 그럼 자극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극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중간 작업을 해두는 겁니다. 어떤 자극이든 내게 이로운 쪽으로 해석할 선택의 여지가 있고 감정을 조절할 힘을 개입시킬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개입할 공간이 커지겠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평소에 마음을 자동 모드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운전대를 잡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민감하게 살펴야 내 감정의 흐름이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극이 들어올 때 내 감정 상태를 살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분노 감정이 10단계일 때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소리를 지르게 된다고 해봅시다. 만약 그전 2, 3단계에서 분노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마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욱하는 습관이 고민인 A씨는 회사에서 김 과장이 못마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욱하면서 화를 내곤 했죠. 가정에서도 아내의 말과 행동에 쉽게 욱하는 바람에 쉽게 부부싸움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마음의 상태를 미세하게 관찰할 수만 있다면, 즉 알아차림을 잘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 김 과장이 거슬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아, 내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군 하고 주의를 전환하거나 어떻게 하면 기분 상하지 않게 지적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아내의 행동이 기분 나쁠 때도 이성을 잃은 채 다짜고짜 화부터 내지 않고
잠깐 바람을 쐬고 온다거나 과연 화를 낼 필요가 있는 일인지 되돌아볼 여지가 생기는 거죠. 감정은 처음부터 10단계로 마음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감정을 알아차리면 그만큼 조절하기 쉬워집니다. 자동 모드에다가 마음을 그냥 맡겨버리면 원치 않게 욱해서 자꾸 화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마음의 상태를 계속 알아차린다면 어디서 감정을 조절해야 할지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해서 선택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운전대를 성공적으로 사수하게 되는 거죠.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관찰하는 나를 키우자. 감정을 조절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결국에는 관찰하는 나를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감정을 싫어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내 감정을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것도 결국에는 관찰하는 나 스스로 하는 일이거든요. 내 감각과 감정, 생각을 한 걸음 떨어져서 살펴볼 수 있는 관찰자가 내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 관찰자의 힘을 기르는 게 결국 감정 조절의 열쇠입니다. 또 그게 자율주행 모드를 끄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5초 정도만이라도 내면을 살펴보세요. 눈을 감고 있는 나를 알아차릴 수 있나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죠. 나의 신체 감각이 느껴질 것이고 나의 기분 상태로 살필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끝도 없이 이어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단지 바라보기만 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옆으로 샜다고 나무라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 오래 머물수록 관찰자의 힘은 커져요. 나를 관찰하는 힘을 길러내는 게 결국 마음 챙김이고 명상입니다. 마음에 대한 자책을 멈추고 그저 관찰하세요. 자,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평소 많은 생각에 강하게 붙들려 있는 분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구라도 연습과 반복이 필요한 방법이고요. 그래야 뇌가 그 습관을 기억하고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내가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알아서 뇌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움직여줄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가야 할 방향이고요.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기본적 기술을 이해하셨으니 당분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관찰하는 아이를 잘 키워내는데 집중해 보세요. 내 안의 관찰하는 아이를 늘 기억하세요. 그 아이가 당신의 마음을 우울과 분노로부터 지켜줄 테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